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나은 작가의 단편소설 어두운 밤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극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심리 변화는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듯 현장감 있게 전달되는데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소설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서스펜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본다. 부드럽게 힘을 빼기도 하다가 양손으로 힘을 꽉 주기도 해보지만 요지부동이다. 0.8평 화장실 아니다. 겁이 더럭 난다. 갇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가로막힌 사면벽이 점점 나를 향해 좁혀지면서 압사시킬 것만 같다. 문을 어깨로 힘껏 밀어본다. 꿈쩍도 안 한다. 이번엔 발로 차본다.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날 공간만 있다면 달려오면서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곳은 뒤로 물러날 공간도 없다. 대신 온 힘을 모아서 문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운데를 발로 찬다. 몇 번을 해봤지만 열리지 않는다. 종래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듯이 두 손으로 쾅쾅 치고 발로 마구 걷어차기 시작한다. 샤워를 끝낸 목덜미로 흥건하게 땀이 흘러내린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면서 별일 아니라고 자신을 다잡는다. 살면서 숱하게 부딪히는 예기치 않은 일일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신발 바닥에 껌이 붙는다든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삐끗하면서 발목이 옆으로 쏠리는 우스운 꼴이 되는 정도의 일이다. 그렇다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거나 일과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지라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은 곧 열릴 것이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지금 가스불 위에서 끓고 있는 김치찌개와 저녁을 먹을 것이다. 필시 그렇게 될 것이다. 문은 곧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열릴 거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는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점점 형체를 크게 부풀리면서. 평소엔 이곳이 작다는 인식을 못했다. 그때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원룸이지만 10평 정도는 된다. 이를 닦거나 볼일을 보러 잠깐 들어가더라도 좁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착시 현상과 같다. 10평 원룸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0.8평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고 다시 원룸의 공간으로 나오니 0.8평이 아니라 10.8평 공간의 한 구석줌으로 인식하고 살았다. 비로소 공간의 실체를 깨달았다. 일어나서 몸을 앞뒤로 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오래된 빌라였다. 다만 재개발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인은 보수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보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사 오던 날 주인 여자는 벽에 못 박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곤 돌아갔다. 케이블 방송 설치 기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냉장고를 어디에 놓을 거냐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삿짐이 다 정리되고 나니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못을 박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 벽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짐처럼 여기저기 박혀있던 굵은 콘크리트 못이나 다양한 모양새의 접착 못들이 안 보였다. 낯선 사람의 채취처럼 느껴져서 더욱 을씨년스런 이삿날의 기억이었는데
노란 벽지는 흠집 하나 없었다. 장판지 기퉁이가 뜯어져서 맨살처럼 시멘트 바닥이 드러난 것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긴 노후한 건물에 이쪽 저쪽에서 망치질로 생채기를 낸다면 골조의 괴사를 재촉할 것이다. 달력이야 없어도 살고 벽시계야 탁상시계로 대치하면 되는 일이었다. 대신 월세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이니 불평할 수도 없었다. 방법을 찾아보자. 침착하게 화장실 안을 둘러본다. 뾰족한 것이 있을까? 그곳으로 열쇠 구멍을 열어보자. 수납장을 열어본다. 안에는 휴지와 수건 그리고 면도기뿐이다. 게다가 뾰족한 것을 찾다가 무심결에 쳐다본 화장실 안쪽 손잡이에는 열쇠 구멍도 없다. 밋밋하다.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구멍도 없다니 문을 잠글 때는 가운데 요철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고 열 때는 손잡이를 돌리는 구조였다. 저건 뾰족한 것으로 뚫을 수도 없다. 어떤 방법으로 손잡이가 열리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나는 난감해졌고 결국은 지금의 이 상황만 곱씹기 시작했다. 분명 손잡이를 돌렸고 가운데 요철 부분이 위로 톡 튀어나왔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혹시 안에 부속이 망가진 것일까? 불현듯 얼마 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게 전조 증상이란 것을 눈치채고 집안의 손잡이들을 일일이 점검했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쁜 출근 시간이었는데 현관문이 잠기질 않았다. 황당했다.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잠겨야 하는데 뻑뻑한 채 돌아가질 않았다. 출근 시간이라 마음이 급했다. 그렇다고 문을 잠그지도 않고 출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편의점에 가서 김민식과 교대할 시간이 촉박한데 난감했다. 다행히 손잡이엔 노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급히 검색을 했다. 24시 출장 퀵 열쇠. 김민식에게는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곤 반 시간쯤 늦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안에 부속이 망가졌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씩 웃기만 했다. 낡은 빌라 건물이니 당연히 노후로 인한 일이라도 그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다. 그래야 주인에게 수리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 어설픈 이유를 댔다가는 오히려 된통 당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 집을 계약할 때 주인 여자는 고급 세단을 타고 부동산에 나타났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가락에는 제법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내고 있어서 유독 눈길이 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여자는 중개인이 부동산 소개비를 달라고 하자 왜 여기는 법정 수수료가 아닌 0.4%를 받나요? 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몇 푼 안 되는 월세 계약에서 법정 수수료인 0.3%와 중개인이 제시한 0.4%의 가격 차이는 기껏 3만 원인데도 말이다. 사실 나도 그게 불만스러웠지만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후미진 동네에서는 그렇게라도 돈을 올려받아야 가게가 유지되는가 보다 하며 묵인해버렸다. 하지만 여자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중개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동네는 다 이렇게 받으니 양해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렸다. 마지못해 부동산 소개비를 내고 일어서는 여자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돼 있었고 화가 난 듯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러니 이런 주인에게 수리비를 받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글쎄요. 새 것이 아니긴 한데 손님이 너무 힘주어 열쇠를 놓고 돌려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쇠공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주인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세입자의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괜히 남의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듯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그를 탓할 수도 없었다. 일단은 수리비를 줬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출근 후에 전화로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 받을 생각이었다. 주인은 세입자라는 말에 금방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월세 계약도 끝났으니 전화를 걸어올 일이란 집수리 따위로 돈을 물어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사정을 듣더니 신경질적으로 돌변하면서 다짜고짜 반말이었다. 총각 말고도 세든 집이 세 집이 더 있는데 그런 일로 돈을 물어준 적은 없었어. 총각이 뭘 잘못했겠지. 안 그래? 아무리 내가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다짜고짜 반말을 짓거리다니 욱 하고 치밀어 올랐지만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기로 했다. 대신 휴대전화를 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다른 손으로 바꿔 들었다. 제가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열쇠가 열쇠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안 잠기느냐고요. 오래돼서 부식된 것이라 안에 부속이 망가진 거죠. 그 타이밍에 제가 이사를 온 거고요. 아니, 멀쩡하던 게 왜 갑자기 그러냐고. 총각이 잘못한 거지. 여자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기어코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나도 처음 먹은 생각을 정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원인이 확실치 않으니 반씩 부담하기로 하죠. 나로서는 많이 양보한 것이다. 이런 사소한 시비를 얼른 끝내고 싶었다. 그 정도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선이었고 여자는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하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글쎄, 쇳덩이로 된 게 왜 갑자기 작동이 안 돼? 힘센 사람이 함부로 하니까 고장난 거지.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이 얘긴 그만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기가 막혔다.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면서 욕이 튀어나왔다. 에이, 연병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침을 탁 뱉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다가는 결국엔 자신을 향한 한탄을 하고 말았다. 없는 놈한테는 죽으라고 돈 쓸 일만 생긴다고.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 분명하다고. 가스불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다. 막 계산대를 정리하고 나오려는데 텔레비전에서 맛집 탐방이란 프로를 하고 있었다. 메뉴는 돼지갈비 김치찜이었다. 식욕이 확 당겼다. 근처 시장에서 돼지고기 반근을 사가지고 왔다. 가스불 위에 김치찌개 재료를 올려서 끓게 한 뒤 곧장 화장실로 들어왔다. 금방 나가리라 생각했고 나가자마자 밥을 먹을 셈이었다.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던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을 크게 만들 줄이야. 화장실 문에 몸을 바짝 대고 코를 킁킁거린다. 시큼한 김치가 돼지고기와 한껏 어우러지는 냄새가 난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나는 쓰러지듯이 변기 위로 주저앉는다. 집에서 저녁을 해먹겠다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왔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기진맥진했지만 저 냄새에 식욕이 동하진 않는다. 오히려 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머리까지 욱신거린다. 오늘 일을 생각하면 평생 김치찌개는 입에도 안 댈 것 같다. 나는 가스불 위에서 끓고 있는 찌개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화재 현장이 떠올랐다. 가스불로 인한 화재였다. 주택은 손으로 툭 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반쯤 끊어진 문설주는 꺼멓게 그을린 벽체 블록을 간신히 이고 있었다. 처음 불이 난 가스레인지가 놓였던 곳 주변의 살림들은 하나같이 숫덩이가 된 채 나뒹굴었고 합판으로 만든 싱크대는 막 주저앉으려는 듯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살림살이들은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형체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이 내게도 벌어질지 모른다. 텔레비전에서 본 화재 현장의 모습은 어느덧 내가 사는 원룸의 모습과 겹쳐진다. 싱크대 위에 가스불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 양은 냄비를 종이 조각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든 뒤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목조 합판으로 된 싱크대 위 수납장으로 옮겨 붓는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실내를 잠식해 가자 집안 구석구석에 그 흐름이 번져간다. 싱크대를 태운 불길은 2층 행거 위의 옷가지들을 삽시간에 집어삼키고 허름하고 낡은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다. 나는 맥이 풀린 다리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꿈이다. 한숨 자고 나면 창문으로 화사한 햇살이 온몸을 휘감으며 날 흔들어 깨울 거야.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질 것이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일어나서는 화장실로 들어올 것이다. 아, 화장실. 젠장. 이건 꿈이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빗소리는 더욱 거칠어진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세상 모든 소음을 삼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무언가 시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 모른다. 빗소리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니 정말 미칠 노릇이다. 그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벼락 맞을 확률은 60만 분의 1이고 로또 맞을 확률이 860만 분의 1이라면 나의 경우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 이 나라에서 나처럼 갇혀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구나 그 상태에서 불까지 나는 경우라면 우리 국민을 5천만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가장 큰 삭값은 로또 맞을 확률에 가까울 것이다. 로또보다 더한 확률의 일을 겪고 돈 한 푼도 안 남는다니. 돈은커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폐소 공포증에 시달리거나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는 화상까지 입고 흉측한 몰골로 병원을 들락거릴지도 모른다. 결국 억수로 재수 없는 놈이라는 걸 입증하고 만 것이다. 바로 1시간 전만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에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퇴근한 시각이 7시쯤이었다. 하루의 일과가 양쪽 어깨에 무지근하게 눌어붙어 있었다. 퀭한 두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얕은 한숨을 뱉고는 버스 손잡이에 자신을 맡겼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주 낯설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수치 없는 머리카락이 적당히 헝클어진 채 얼굴을 덮고 있어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으며 두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있어서 무언가에 긴장하고 있는 듯 보였다. 지하철역을 벗어난 버스가 경기도로 접어들면서 창밖에서는 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야트막한 야산이나 과수 농장들이 보였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저 모습은 내가 아니다. 난 좀 더 근사한 사람이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학 때에는 따르는 여자 후배도 있었고 길거리를 걸어가면
마주오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다시 보는 미인을 사귄 적도 있었다.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내긴 했지만 절대 내가 차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나는 꽤 괜찮은 놈이다. 비록 지금은 이런 몰골이지만 언제까지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버스 안의 사람들을 둘러봤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퇴근하면서 본 장바구니를 다리 사이에 끼고 앉은 아주머니.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토익책을 펼쳐보는 젊은이.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해 보인다. 차창 너머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광고용으로 가게 앞에 세워놓은 춤추는 허수아비 인형인 스카이 댄서처럼 이리저리 휘청였다. 우산도 없는데 정거장에 내리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비포장 길은 진창이었다. 정신없이 뛰었다. 바짓단은 흙범벅이었다. 주변엔 화훼 농장으로 보이는 비닐동이 10여 개 있었다. 그 옆길을 뛰다가는 숨이 차서 멈췄다. 비를 안 맞으려고 뛴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온몸은 흠뻑 젖었다. 가로등도 없는 벌판길을 익숙한 시야만을 믿고서 빠른 걸음을 옮겼다. 하늘과 땅이 폭우 속에서 하나로 뭉개졌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세상을 쓸어버릴 기세였다. 벌판을 지나는데 우레소리가 쫓아왔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천지를 흔드는 빗소리와 우레소리,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겨진 고독감이 등 뒤로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저만치 집이 보였다. 불 켜진 창문이 이정표에 구실을 했다. 빨리 따뜻한 물에 샤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으로 오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서 발만 대충 씻고 나왔다. 가스불 위에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왔다. 샤워하고 나오려는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에 갇혀버렸다. 혼자 사는 공간이니 굳이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잠갔다. 밖에서 하던 버릇 때문이었다. 편의점이 있는 상가 건물의 2층 계단 중간의 화장실은 늘 번잡했다. 식당과 이발소, 은행, 거기다 병원까지 사람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여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았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사는 세상이니 내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냥 샤워만 하면 좋았을 것을. 김치찌개 끓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가스불 위에 올려놓았을까.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을 감아버린다.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일들. 그것조차 축복이다. 신이 허락한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20평짜리 편의점 안에서 하루의 반을 보낸다. 입고를 확인하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박스에 물건을 풀어 종류별로 보기 좋게 진열한다.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판에 박힌 말을 반복한다. 어서 오세요. 4,8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진열대의 창백한 불빛, 일회용 휴지, 껌, 면도기, 콜라, 컵라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기다림은 늘 지루하고 집요하게 눌어붙어 있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분주히 지나가는 자동차와 전멸해가는 하루가 보일 뿐이었다. 이어서 흐느낌 같은 절규가 가느다랗게 튀어나온다. 지긋지긋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시한 일상조차 내겐 주어지지 않는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열리지 않는 문을 사이에 두고 가스불 위의 찌개는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숨이 막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쾅 두드려 보지만 그 소리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빗소리 속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화장실에는 창문도 없다. 그것만 있다면 변기에 올라서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팔순이 넘어서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소리쳐서 옆집 사람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있다. 탈출도 가능하다. 벗어놓은 와이셔츠와 바지를 새끼 꼬듯이 꼬아서 튼튼하게 엮은 후 고장난 손잡이에 고정한다. 그 줄을 붙잡고 창문으로 나가는 것이다. 2층이라 방범창도 없을 테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다. 화장실 창문이 크지는 않겠지만 내 체구가 왜소해서 문제없다. 설령 끈이 1층까지 닿지 않더라도 뛰어내리면 된다. 크게 다치진 않을 것이다. 아, 창문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구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어떻게 집을 이 모양으로 지었지? 환기구도 없는데 창문도 없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생각한 이와 그것을 허락한 이가 누군지 머리통이라도 날려버리고 싶다. 보나마나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환기구가 있는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창문이 있는 화장실을 짓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돈에 환장한 이 미친놈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담배라도 한 대 있다면. 갑자기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그것이라도 있어야 견딜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담배도 없거니와 가뜩이나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 좁고 밀폐된 공간을 연기로 채워넣다니 자살 행위이다. 그냥 이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운이 빠진다. 나의 고함은 빗소리에 희석될 뿐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옆집 202호엔 아저씨가 산다. 얼마 전에 얼핏 한번 본 적이 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흠칫 놀라서 발길을 멈췄다. 도둑고양이겠지 하면서 막 돌아서려는데 불빛의 안경 안으로 웬 사내가 성큼 들어섰다. 덩치가 컸다. 사내는 얼굴을 숙인 채 걸어왔다. 50대쯤 되었을까? 무슨 생각을 저리 골똘히 하는 것일까? 사람 기척을 들었을 텐데도 무심히 지나쳤다. 그때가 자정쯤이었다. 퇴근이 늦는 사람이었다. 그 후에도 그 시각쯤에야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아래층 101호, 거기엔 팔순의 독거 노인이 산다. 주말이면 건물 입구에 현관문이 열리며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올라오는 요란한 하이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그러고는 잠깐, 아주 잠깐, 한 10여 분쯤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올게요. 며느리인 것 같은데 일주일치의 식품을 사다 나르는 모양이었다. 마트의 비닐봉지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곤 했다. 단 한 끼도 같이 먹지 않고 도망치듯이 내빼버렸다. 노인네야 귀도 어둡지만 일찍 주무실 것이다. 설령 나의 애타는 소리를 들었다 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음쯤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 옆집 102호엔 중학생 아들과 엄마가 산다. 이사 오고 며칠 후였다. 출근하려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과 마주쳤다.
가볍게 인사라도 나누려고 고개를 까딱 하는데 여자는 벌써 외면하고는 아들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고 가버렸다. 민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마음이었다. 서로 아는 척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기 마련이었다. 나의 SOS 신호를 알아줄 유일한 집은 102호 모자이다. 대각선 방향이어서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다. 지금이 대략 9시쯤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아마 설거지나 집안일로 분주할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아서 물소리가 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저녁 뉴스를 보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쏟아지는 빗소리까지. 그렇다면 중학생? 그 아이는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그 아이의 귀엔 분명 이어폰이 꽂혀 있을 것이다. 저녁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음악에 빠져 있겠지. 아니, 요즘 애들은 공부하면서도 이어폰을 빼질 않는다. 어떻게 그러고도 공부가 되는지 참. 편의점에서도 그러질 않는가. 젊은이들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이어폰은 빼질 않았다. 손님 4,000원입니다. 하면 그제야 한쪽 귀에 이어폰을 천천히 뺐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빤히 바라본다. 다시 한번 가격을 말하면 그제야 계산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속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방 속을 뒤져서 지갑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했고 꺼내든 지갑 속에서 카드든 돈이든 나오기를 또 기다려야 했다. 동전을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보고 또 세어본 뒤에 확실하네 라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은 한층 더 조급해졌다. 그럴 때면 녀석의 머리를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우라가 치밀었다. 한쪽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최신 가요의 음율에 박자를 맞추고 있겠지. 가사 속에 몰입되어 감상적이 되어 있을 거야. 내 맘대로 사는 세상이 즐거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최고지. 라는 따위의 가사를 휴대전화만 있었다면, 그것만 있었다면 이 소동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따라 들고 들어오질 않았다. 평소엔 들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빗속을 달려오면서도 혹 휴대전화가 젖을까봐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꼭 감싸고 뛰어왔으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꺼내놓았다. 그 바람에 일이 제대로 꼬여버렸다. 하필 오늘따라 그걸 식탁 위에 두다니 하나마나한 푸념인지 알면서도 한숨이 나온다. 다행히 불은 켜고 들어왔다. 불마저 꺼졌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노란 금색 손잡이는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인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잠긴 것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해야 할까?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할까? 다급한 상황 속에도 어떻게 외쳐야 할지 단어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니 모든 게 꼬인 느낌이다. 아무리 그래도 여보세요란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무의식 속에서는 이것을 극한 상황이라 인지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 아직은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다. 곧 누군가 구하러 올 것이다. 타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분명 누군가 올 것이다. 옆집 202호 아저씨가 일찍 들어오면 좋을 텐데 왜 직장인들에게는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일이 일찍 끝났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하는 일 말이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면 문을 발로 쿵쿵 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나는 탄내를 맡고 배를 누를지도 몰라. 그러면 돼. 그런데 만약 그가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냄새조차 맡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 그냥 쓰러져 잔다면. 아, 게다가 지금 요란한 빗소리는 장막처럼 가로막고 있질 않은가. 텔레비전 소리는 빗소리와 엉킨다. 그것까지 켜고 들어왔으니 소음은 배가 된다. 그 소리도 잘 들리질 않는다. 필시 뉴스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났다는 얘기나 경기 북부의 물폭탄으로 인한 침수 가구나 지하철역 폐쇄 등을 보도할 것이다. 아나운서의 다급하고도 높은 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드문드문 들린다. 비가 언제쯤 그칠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귀를 쫑긋 세워보지만 역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만 들린다. 하늘이 뚫린 것도 아니고 이대로 계속 퍼붓지는 않을 것이다. 온몸이 끈적끈적하다. 억수 같은 빗소리만 잠잠해지면 다시 힘껏 소리를 지를 것이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진다. 진경 명령받은 사담 병력의 요란한 군합발 소리처럼 천지를 뒤흔든다. 이번엔 주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열쇠가 고장난 것을 내 탓으로 몰면서 수리비 7만 원을 안 내려고 기를 쓰더니 결국은 세입자를 극심한 공경에 몰아넣고야 말았다.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을 불끈 쥔다. 이번 일은 어떤 변명을 할지 그 쌍판떼기를 꼭 보고 싶다. 여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차라리 이 원룸 건물이 홀랑 불에 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나를 포함해 이 건물 안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나서의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인 여자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불길이 치솟기 전에 어서 이곳을 나가야만 한다. 화재 현장을 보도하던 텔레비전에서는 불을 낸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내가 이 집뿐 아니라 주변 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주인에게 집 관리를 소홀히 한 죗값을 물을 수 있다.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화재인 만큼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물론 여자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한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니 소송을 해서 그 고통을 꼭 되갚아 줄 것이다. 집을 빼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채 화장실에 갇혀 있는 일이 어디 사람으로서 겪을 일인가. 사지에 몰아넣고 사람을 잡은 것이니 최대 한도의 피해 보상 소송을 할 것이다. 한두 푼 아끼려다가 결국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녀가 기가 막혀 할 얼굴을 떠올리니 분노가 조금 누그러진다. 비는 그 사이에 더 거세진다. 가을 가뭄이 길어 걱정이라더니 한 번에 제대로 뿌려줄 모양이다. 멀리서부터 하늘이 갈라지면서 우르릉 대는 천둥 소리가 몰려온다. 그때였다. 옆집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옆집 202호와는 화장실끼리 바짝 붙어 있는 구조이다. 가끔 볼일을 보러 들어가면 옆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빗소리와 섞여 희미하긴 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있는 게 분명하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거나 나보다 일찍 퇴근해 들어온 모양이다. 심장 박동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 이건 필시 하늘이 돕는 것이다. 신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게 분명하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잠시 고개를 쳐들고 천장을 바라본다. 하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이다. 이제는 내가 옆집을 향해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옆집과 맞닿은 벽면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한다. 사그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는 듯 안간힘을 쓰며 고함을 지른다. 아저씨! 아저씨! 소리의 울림을 크게 하려고 슬리퍼를 벗어서 벽면을 세차게 두드린다. 소리가 들린다면 분명 반응이 있을 것이다. 벽면에 귀를 바짝 붙인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에이 채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침을 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나는 두 팔을 번쩍 들면서 와 하며 만세를 부른다. 됐다. 저쪽에서 나의 신호를 들은 게 분명하다. 야밤에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소리내어 침을 뱉은 것이다. 좀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화장실을 두리번거린다. 뭔가 방법을 찾자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다가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친다. 인상을 찌푸리고 두 눈에 힘을 잔뜩 줘서 험악해 보인다. 어쩌면 저게 나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내가 근사한 놈이라고? 어림없는 소리이다. 예리한 것으로 베인 것처럼 통증이 스치고 지나간다. 멍하니 거울을 본다. 거울? 그래, 거울이야.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자 실행에 옮길 도구가 필요해서 주변을 살핀다. 배수 파이프가 시야에 들어온다. 배수 파이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세면대 아래의 배수 파이프를 양손으로 힘껏 돌린다. 세면대와 단단히 부착된 윗부분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주름진 아랫부분, 그리고 굵은 쇠파이프가 있는 가운데 부분으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나사를 분리해내니 가운데 팔뚝 길이의 쇠파이프가 떨어져 나온다. 안성맞춤이다. 그 다음엔 벗어놓은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한다. 맨몸을 최대한 가려야 한다. 서랍장에 있는 수건을 모두 꺼내서 얼굴과 몸을 꼼꼼히 싸기 시작한다. 자그마한 파편 하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언뜻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물한 시신의 모습 같아서 섬뜩하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시신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변기 위로 올라선다. 쇠파이프를 든 손을 뒤로 한껏 제친 뒤에 거울을 향해 재빠르게 내려친다. 그 모습은 흡사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가격하는 것 같다. 거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부서져 내린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소설이 끝나갈수록 초조한 마음이었는데 작가님은 끝내 주인공을 놓아주지 않네요. 마지막 수단으로 거울 유리를 힘껏 내리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면 어쩌지요? 밖에서는 김치찌개가 타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참 행복한 건 소설이기 때문이겠지요. 팽팽함을 유지한 채 마무리되어 독자들 마음에 그 강렬함은 오히려 배가 되어 남을 듯합니다. 우리가 소설에 빠져드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런 스릴감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책나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